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바로 지난번 동영상은 음향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과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의 유대인들은 아주 눈길을 끄는 민족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유대인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20%가 넘고 금융이나 IT 분야에서 유대인 소유 기업들의 성공 신화는 다시 거론하면 입이 아플 만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돈과 언론 그리고 미국 정부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거론될 정도입니다. 전체 유대인 인구가 1,500만 명 내외로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반면에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인만큼 시련과 박해를 많이 겪은 민족도 없을 것입니다. 고대사에는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마케도니아 등 수많은 나라의 식민지가 됐었고 특히 2000년 전 로마에 의해 전 세계로 강제로 디아스포라가 된 후에는 가는 곳마다 박해와 학살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유대인 박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가는 곳마다 그들이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써야만 했던 고깔 모자와 가슴에 달아야 했던 다윗의 별, 또 한 곳에서 거의 갇혀 살아야 했던 개토, 뿌리를 내리는가 싶으면은 또다시 정처 없이 떠돌게 만들었던 추방령, 흑사병과 포그롬 때의 대학살, 그리고 마침내 인류사의 최대의 비극이라 불리는 홀로코스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겪었던 시련과 비극은 끝이 없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오래 고난을 받으면 종의 멸종으로 귀결됩니다. 다른 종에 동화돼서 종의 고유성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그 모든 박해의 와중에도 유대인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물론 생물학적, 혈통적으로는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신들의 신념, 종교, 문화적 습관 등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현대에 이르러서는 가장 성공한 민족이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스마트한 민족이라는 찬사까지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은 무엇인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어느 한 집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년쯤 전인 1815년 6월 18일 그날은 유럽의 역사를 바꿔놓은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남쪽으로 불과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워털루라는 곳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영국군 중심의 반나폴레옹 연합군과 나폴레옹이 지휘하는 프랑스 군대가 일대 결전을 벌인 날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날 전투는 반나폴레옹 연합군이 승리했습니다. 엘바섬에서 탈출해서 다시 자신의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나폴레옹은 그 전투의 패배로 역사의 뒤안길로 다시 사라졌고 결국에는 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귀향을 가서 그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워털루 전투의 바로 다음 날인 6월 19일 지금의 영국 런던의 정권거래소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도 세계 금융의 중심지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는 런던 금융특구에 위치한 그곳에서는 영국 정부가 전쟁기금 마련을 위해서 발행한 국채를 소유한 그 당시로서는 국제투자자 격인 큰 손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워털루에서 어떤 소식이 올까 하는데 이제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국채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도 있고 또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던 한 사람이 어느 순간 팔자 주문을 냈습니다. 그 자신의 직원들에게도 국채를 몽땅 팔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경쟁적으로 국채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판다는 것은 영국이 전쟁에 졌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채권을 늦게 팔수록 손해가 커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채권 가격은 이내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투매를 시작했던 그 사람이 채권을 되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닥까지 박박 긁어 모았습니다. 이로써 나폴레옹 반대 연합전선의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했던 영국 정부의 국가채권은 한 사람의 소나기에 거의 모두 모였습니다. 다시 그 다음 날인 1815년 6월 20일 영국 정부가 워털루 전투의 승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때부터 채권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익은 한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상한 수법으로 하룻밤 사이에 천문학적인 돈을 번 그 사람의 이름은 네이선 로스차일드, 출생지인 독일식 발음으로는 나탄 로트실트였습니다. 당시에 이미 국제적인 금융기업으로 손꼽히던 로스차일드 가문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워털루 전투를 이용한 금융전쟁에서의 그 가문의 승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정보력의 승리였습니다. 사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영국 정부보다 먼저 워털루 전투의 성전을 알았습니다. 그 전투에 직접 참전한 고위 장교를 비롯해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수많은 정보원들이 수시로 전투 상황을 보고해 왔습니다. 지금 어떻다 지금 어떻다 하는 것을. 또 마침내 영국의 승리, 그러니까 웰링턴 경으로 불렸던 아스 웰젤리가 이끄는 반나폴레옹 연합군이 승리를 결정지은 다음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결과를 런던의 네이선 로스차일드에게 알렸습니다. 그렇게 알리는 과정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첩보전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장 빨리 달리는 말을 탄 기수가 전장에서 항구를 향해서 빠른 속도로 달렸고, 항구에 정박해 있던 로스차일드 가문 전용 쾌속 범선은 밤을 새워서 도부 해협을 건넜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밤바다의 풍랑이 거셌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은 망설이지 않고 출항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정보일수록 보통 때보다 몇 배나 많은 배싹이 보장된다는 것을 그간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영국 정부보다 만 하루 이상 빨리 워털루 전투의 승리를 알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을 산 날이라는 평가도 얻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진위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유대인인 로스차일드 가문의 도덕성을 폄훼하기 위해서 반유대주의자들이 이 이야기를 지어냈고, 나치 독일이 광범위하게 유포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사실일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면 능히 그랬을 수도 있고, 특히 그 가문이 영국 정부가 발행한 전체 국채의 60% 이상을 소유했었다는 것과 어느 날 갑자기 당시 영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었던 영란은행의 최대 주주가 된 것이 그나라의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영란은행은 지금은 영국 정부 소유의 중앙은행이지만 그때는 민간은행이었습니다. 하여간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난히 정보에 민감했습니다. 값진 정보라면 금액의 고하와 관계없이 수집했고, 그렇게 수집된 정보는 즉시 유럽 각지에 있는 로스차일드 회사의 각 지점으로 전하는 것이 그 가문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보의 빠른 소통을 위해서 평소에 자신들만 사용하는 그 쾌속 범선, 또 잘 훈련된 통신용 비둘기인 전서구,
빠른 속도로 장거리를 달릴 수 있는 파발마 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금융과 무역에서는 정보가 곧 돈이고 힘이다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세기 전체는 물론이고 20세기 초반까지 세계사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로스차일드 가문의 역사는 현재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중세 때부터 그 집안은 그곳에서 전당포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전당포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이고 잘만 하면 아주 실속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언제 어디서나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돈이 급한 사람은 아무리 값진 물건이라도 헐값에 전당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이제 맡길 때는 곧 되찾을 것이라고 마음먹지만 전당포에 물건을 맡겨야 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면 되찾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이상 돈을 빌릴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전당포까지 찾아왔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전당포의 경우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물건들을 조금 손본 후에 그 지역의 귀족들에게 비싼 값에 팔거나 혹은 자신들의 안전보장 또는 자유로운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로비용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이후 어느 곳에서나 멸시와 시련, 박해를 받는 입장이었지만 의외로 지역의 최고 권력자를 포함해서 귀족들과 가까이 지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조금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전당포 비즈니스는 중세 암흑기의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업종 가운데 하나였고 로스차일드 가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중반에 그 집안에 마이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마이어는 어릴 때 부모가 모두 죽는 바람에 10대 초반의 나이에 돈벌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유대인이 하는 소규모의 은행에 취직해서 은행 업무를 배웠습니다. 당시는 은행이라고 해봐야 소규모 자영업 같은 것이었고 대부분이 유대인 소유였기 때문에 취직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년 후에 마이어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금전 거래도 했지만 골동품과 고화폐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것이 돈 많은 귀족 또는 고위 성직자들과 더 쉽게 접촉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독일, 당시에는 프로이센이라 불렸던 지역은 영주들이 참 많았습니다. 크고 작은 공장영, 또 백장영 등 200개가 넘었습니다. 성당도 많았고 고위 성직자들도 수두룩했습니다. 대도시를 끼고 있는 규모가 큰 영지를 거느린 영주들은 독립국 행세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화폐까지 독자적으로 발행했습니다. 수많은 귀족과 부호, 고위 성직자들이 예술작품, 골동품, 고화폐 수집 등에 열을 올렸습니다. 마이어는 자신이 사들인 것을 카탈로그처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런 식의 마케팅은 처음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프로이센에 있는 주요 공국의 하나였던 헤센 카셀 공국의 영주 빌헬름 9세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빌헬름 9세는 마이어보다 한 살 위였는데 그도 고화폐하고 골동품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마침내 마이어는 빌헬름의 재산과 비자금을 관리하는 위치까지 차지했습니다. 빌헬름 9세는 부친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것은 물론이고 그 자신이 오랜 기간 적절하게 용병장사, 전쟁터에 자기 백성들을 군인으로 보내는 그 장사를 하는 바람에 유럽 최고의 현금 부자로 손꼽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여간 그런 와중에 유럽에는 나폴레옹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침략해올 경우에 재산은 물론이고 생명까지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빌헬름 9세, 왜냐하면 그전에 용병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는 마이어에게 재산의 관리와 간수를 부탁하고 피난을 떠났습니다. 망명을 간 겁니다. 1804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나폴레옹 군대는 헤센 카셀 공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이어에게 빌헬름 9세의 돈의 행방을 캐물었습니다. 그 돈을 어디로 보냈느냐고. 마이어는 상당한 금액의 돈을 그 군인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밖에 없다. 나머지는 빌헬름 9세가 미리 재산을 처분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는 그 돈만 빼앗고는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떻게 조사해볼 방법도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마이어가 처음부터 빌헬름 9세가 맡긴 돈이 한 푼도 없다면서 버텼다면 아마 그도 죽고 돈도 다 빼앗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군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지만 사업가의 입장에서 보면 큰 돈도 아닌 애매한 금액으로 베팅을 했는데 그 승부수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나폴레옹 군대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고 빌헬름 9세는 자신의 영지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때 마이어는 빌헬름 9세가 맡겼던 원금 전액은 물론이고 2% 이자까지 계산해서 돈을 되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얼마를 나폴레옹 군대에게 뺏겼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말하지 않았고 어떠한 생색도 내지 않았습니다. 빌헬름 9세는 감동했습니다. 마이어에게서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되돌려 받았던 돈 전액을 조건 없이 다시 맡겼습니다. 앞으로는 알아서 돈을 불리고 이자도 알아서 달라고 했습니다. 마이어 로스차일드 국제금융그룹의 종잣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마이어가 더 크게 얻은 것은 신용이었습니다. 신용. 숨기고 싶은 돈이 있거나 남모르게 불리고 싶은 돈이 있는 귀족, 성직자 이런 사람은 마이어에게 맡기면 된다는 평판을 귀족사회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돈에 관한 한 마이어는 스위스 용병처럼 충성스럽다 이런 평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대개 마이어와 비슷하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사실 마이어는 빌헬름 9세의 돈을 맡기 오래전에 이미 국제적인 금융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5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전부 유럽의 5개 핵심 도시에 보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프랑크푸르트 본사를 맡겼고 둘째는 오스트리아 빈, 셋째는 영국 런던, 넷째는 이탈리아 나폴리, 막내는 프랑스 파리 이렇게 보내서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개국에 걸친 국제금융그룹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중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은행업은 꼭 하게 했습니다. 은행이야말로 어떤 업종이 핫하고 어떤 업종에 돈이 몰린다 하는 것 등 그 나라의 고급 정보가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럽 지역의 특성상 어느 한 분야가 핫해지면은 그것이 온 유럽에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것을 미리 파악하는 사람이 막말로 장땡이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정보력을 바탕으로 해서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것이 있으면 먼저 사고 철도업, 카지노, 광산업 등 당시의 유행산업, 돈 되는 업종은 뭐든지 선점했습니다. 하여간 마이어와 5명의 아들로 출발한 로스차일드 그룹은 승승장구했습니다. 19세기 전기간과 20세기 초반까지 세계사의 주요 사건에는 이 가문이 끼어들지 않은 곳이 드물 정도입니다. 그 이팔 분쟁과 관련된 문제만 해도 영국의 수에즈 운하 주식 매입, 그 시오니즘에 기초한 팔레스타인 토지 구입, 또 1차 대전 종전 후에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게 해주겠다고 했던 벨푸어 선언 등에도 로스차일드 가문의 사람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습니다. 특정 가문의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한 듯한 느낌입니다만 유대인들이 잘 사는 이유,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이 그 가문의 역사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3차 유대 독립전쟁 이후에 시작됐던 로마의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됐다는 것은 지난 동영상을 포함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그 현지인들이 자신들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학대받은 이유는 자신들의 신인 예수를 죽인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인들을 포함해서 현지인들, 그들 눈에 비친 유대인들은 너무 독특했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입고 다니는 옷부터 먹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의식주 모든 것이 자신들과 달랐습니다. 뭐 음식의 경우에 이건 이래서 못 먹고 저건 저래서 먹으면 안 되고, 뭐 비늘 없는 생선은 먹으면 어떻게 되고, 소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등 가리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머리는 자르지도 않고 마냥 길러서 닦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고, 옷도 치렁치렁한 보자기 같은 것을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하여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자신과 다른 것을 꺼리는 본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입된 지역의 현지인들도 그랬습니다. 뭔가 불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더 근원적인 문제는 유대인들조차 전혀 현지 사회의 문화와 생활 습관에 동화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지인들이 안 받아준 건가? 유대인들이 안 섞인 것인가? 어느 게 먼저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현지인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한 실질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상당히 특별한 재주를 지녔고 그로 인해서 자기들보다 잘 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질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그 재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악역을 맡았는데 그 악역을 맡은 것이 현지 사람들한테 미운 틀이 세게 박히는 원인이 된 겁니다. 유대인이 가진 특별한 재주란 것은 글을 읽고 쓰고 또 셈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글 읽고 셈하는 재주. 대부분의 옛날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농사만 짓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었습니다. 뭐 글씨를 알 필요도 별로 없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경우에 교회가 오히려 문맹을 조장한 측면도 있습니다. 글씨를 알면 성경을 읽으려 할 것이고 성경을 읽다 보면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은 통치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될 때까지 교회 측은 성경의 각 나라 자국어 번역을 금지시켰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문자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는 좋은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의 여파로 476년에 서로마가 망했고 그 후 갈리아, 즉 지금의 프랑스 북부 지역에 프랑크 왕국을 처음 세운 사람들, 소위 메로빙그 왕조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나라를 운영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만 해도 야만족이었던 그 사람들은 글씨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셈을 하는 방법도 몰랐기 때문에 법도 못 만들고 세금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세금을 걷지 못하면 나라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은 가톨릭 교회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성당에는 면세를 해줄 테니까 성직자들은 어떤 행동을 해도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대신 교회는 법률 제정, 조세 체계,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것을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교회 성직자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의 그런 부탁에 대해서 교회는 웬 떡인가 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망했을 때 사실 교회도 난처했습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해 줬고 나중에는 국교로까지 만들었는데 졸지에 방패막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프랑크족, 고트족, 반달족, 수에비족 등등 새로 들어온 게르만족 일파들은 대부분 이교도들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왕국의 집권자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글씨를 알고 있었고 교회 간의 연결, 즉 조직이 있었다는 것이 그들을 살린 셈입니다. 헌금을 걷던 것을 조금만 응용하면 세금 징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오랜 세월 동안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교회는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가 지속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찰떡궁합이 됐습니다. 디아스포라 이후의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것이 프랑크 제국 성립 초기의 교회가 살아남은 것과 비슷합니다. 각 지역의 영주 등 힘 있는 사람들은 문서와 셈으로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맡길 사람이 유대인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문자 해독률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았기 때문입니다. 셈도 아주 빨랐습니다. 그 시절은 공교육이 없던 시절입니다. 근데 부모가 문맹이면 자식도 문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의 농투성이로 자라던 시절에 유대인들은 집에서부터 어머니로부터 끊임없이 홈스쿨링, 사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시도 때도 없이 자신들이 구약 성경과 탈무드를 읽고 외워야 됐기 때문에 글자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들의 홈스쿨링하고 높은 문해율, 어쩌면 그것이 유대인 성공 비결의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는 것은 힘이었습니다. 하여간 그런저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우리의 조선시대로 치면 그 사또 밑의 아전 역할을 맡았고 이방, 형방 이런 사람들, 특히 이제 세금 징수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부를 기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복전쟁 등으로 점령지를 넓힌 세력들이 특히 유대인들을 많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7세기 무슬림들이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했을 때입니다. 우리는 코란과 칼을 들고 땅을 정복할 테니까 너희들은 장부를 들고 우리를 따라와서 세금을 걷으라고 했습니다. 동유럽으로 간 유대인, 아슈케나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이방, 형방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미운 털이 박힌 큰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이 현지 사람들한테 미운 털이 박힌 또 하나의 이유는 평균적으로 현지인들보다 부자인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낯선 땅에 오게 된 유대인들은 금방 아주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땅을 소유하지도 경작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굶어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그 유대인들은 장사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사는 어느 시절 어느 지역에나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과 저쪽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교역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세상인데 그 일을 주로 떠내기인 유대인들이 맡았습니다. 현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싫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가져오는 소금 등 생존에 꼭 필요한 먹거리나 그 농사나 생활에 아주 기중한 생필품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돈은 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버입니다. 근데 장사는 정보입니다. 중세시대까지 어디에 지금 뭐가 모자란다, 어떤 물건을 어디로 가져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정보와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밖에 없었습니다. 농경이 주를 이루는 사회, 중농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났던 땅에서 평생을 삽니다. 고향 바깥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연결건도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본의 아니게 흩어져 살았습니다. 또 대부분이 도시에 살았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없어서 시골에는 살 수도 없었습니다. 도시 중에서도 정보도 가장 빠르고 언제라도 도망치기 쉬운 항구 도시에 주로 살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았지만 친척과 친구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다 이런 걸 대강 알고 있었습니다.
뭐 인편을 통해서든 뭐 전서구라는 잘 훈련된 비둘기를 날리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연락을 취해서 소재를 알고 산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류 사회가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의 연결끈을 놓을 수 없었고, 또 추방령 등의 가혹한 조치가 언제 갑작스럽게 내려질지 몰랐기 때문에 추방령이 내리면 옮겨갈 곳, 옮겨갈 방법, 그곳에서 먹힐 만한 장사 아이템 등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살았습니다. 항상 정보의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실제로 추방령이 떨어져서 한때 유대인들이 옮겨오면 현지에 와서 미리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그들의 정착을 도왔습니다. 그런 일이 언제 자신에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 한민족으로서의 동병상련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유대인의 생존과 성공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셋째 아들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처음에 영국에 왔을 때도 유대인들은 합심해서 그의 정착을 도왔습니다. 그 전통은 아직까지도 면면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유대인들이 합심해서 성공한 사례는 수많은 IT 기업에 이르기까지 그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분량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그 유대인이 유난히 박해를 받았던 이유와 그들의 남다른 성공 비결에 대해서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 마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